저희가 그 툴에서 사용하는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좀 잠시 그 옛날 지식으로 좀 소개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첸 박사 표기법이 이게 저는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이걸 쓰고 나중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할 때는 뭐 이런 이제 까치발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쓴다. 이게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이게 이제 제임스 마틴 표기법하고 첸 표기법하고 그 뭐 이름이 좀 그런데 쩌바키 표기법 이 세 가지 표기법이 다 그 ERD 표기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면 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표기법이 좀 이 세 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도 이걸 쓸 수 있다. 그래서 제임스 마틴 표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저자 교재에서는 얘가 안 나오는데 이 저자는 이제 쯔바키 표기법을 좀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사용법도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표기법이 다른 것이지 뭐 이 첸 표기법은 개념적 모델링을 쓰고 제임스 마틴은 논리 물리적 설계 쓴다. 이건 이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제가 현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대부분 다 요 제임스 마틴 표기법으로 특히 ERWin이라는 툴은 요 제임스 마틴 표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ERD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뭐 정리를 했지만 이렇게 제임스 마틴 표기법, 첸 표기법, 그 쯔바키 표현법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 여기는 이제 뭐 테이블명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칼럼명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쯔바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리 키 칼럼에 이렇게 샵이 붙었더라. 뭐 이 정도 좀 차이가 있더라. 여기 첸은 이 원형이 이제 속성이고 타원이 이렇게 언더라인이 있는 게 이제 그 PK에 해당하더라. 뭐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도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계속 저는 얘밖에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오히려 뭐 이걸 좀 인식을 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 그 ERD 표기법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엔드 타입을 먼저 뽑아내고 사실 엔드 타입을 먼저 뽑아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연결하고 이 관계명은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이제 고객이 주문하다. 그래서 이제 주문하다라는 이제 이 관계명이 이렇게 동사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거의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널리티를 표시하고 그 참여 방법이 옵션으로 하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되고 그 맨드트리인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없죠. 여기 이제 출고와 출고 목록은 주문 목록은 주문 있으면 반드시 주문 목록이 있어야 되니까 주문과 주문 목록은 참여 방법이 맨드트리하다. 거기에 있지만 주문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참여 방법을 옵션을 하다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자,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ERD, 뭐, 이렇게, 그 카디널리티하고 참여 방법, 옵션, 이 옵션을 하다, 멘트를 하다, 이 선택성을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 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 이게 이제 엔티티 타입을 정의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엔티티 타입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 기술서 이걸 이제 problem,
스테이트먼트가 기술하다, 기술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problem statement를 이용한다. 업무 기술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그러면 인터뷰 지리서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나름 이제 현업에서 사용했던 그 인터뷰 내역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질문 사항들이 이렇게 있죠. 그 사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작위로 막 모여가지고 뭐 막 이렇게 담화를 하듯이 하면은 상대방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하겠죠. 그래서 미리 그 인터뷰 질의서를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뭐 해당 그 담당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터뷰 뭐 사전 질의서라 그래서 쭉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인터뷰 일자를 잡고 담당자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질의된 답변을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드 타입을 이제 뽑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제 업무에 대한 기술서,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DFD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나중에 간단하게 이제 여기 보여드리면요. 그 여기 이제 사각형이 이제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업무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무에서 사용하는 그 업무 실제 이제 어떤 절차 이걸 이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주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전공 배정 신청을 하면 학부에서는 이제 전공 배정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에서 전공 배정을 하게 되고 학사 지원팀에서는 이제 이게 전공 배정자 명단이 여기 이제 일종의 뭐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업무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 어떤 절차를 이렇게 이제 뭐 다이그램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업무 흐름도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DF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업무 절차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이제 결과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업무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엔티티 타입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이 DFD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UML에서는 DFD 말고 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다른 이제 표준 그 UML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다이어그램이 또 있거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유즈 케이스 모델링 기법으로 업무를 그 분석해서 그 찾아가는 방법론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최신 기법입니다. 자, 그래도 뭐 이걸 완벽하게 완전히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현업에 약간 DFT도 먼저 얘기 나왔지만 현업의 장표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뭐 직접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이제 은행 사이트 들어가지고 회원 가입한다. 뭐 상당히 이제 또 많은 그 업무들이 기업들이 그렇게도 하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사이트 가서 또 카카오뱅크 이런 거 말고 가면은
고객 정보를 이렇게 이제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장표예요. 장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 출금을 하려고 그런다. 입금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은행 가면은 그 출금, 입금할 때 이렇게 뭘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수기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할 때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은행 직원들은 거기서 다시 이제 시스템에다가 그걸 입력을 하죠. 자, 이때, 여기 장표는, 꼭, 뭐, 이런 이제 페이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입력하면, 그 다음에, 조회, 출력하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장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장표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회사가 새로 창립이 돼가지고 뭐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는 이제 경상대인데, 이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당시 이제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었어,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던데, 제가 2010년도에 그때 프로젝트를 하고 이후로 한 서너 번 더 제가 뭐 차세대 해가지고 계속 한 줄 알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보면 이제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엉망이었는데, 이때 그 현행 환경 분석서라고 나와 있죠. 현행 환경 분석. 여기 보면, 또 이게 이제 학사나 대학원 학사나 이렇게 이제 그 대학 정보 시스템도 이렇게, 다시, 이걸 우리가 서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상대 시스템이다 하면 이제, 그걸 그냥 완전히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좀 쪼개져. 이렇게 서버 시스템으로 나눠서 프로젝트 진행되는데, 학사, 대학원 학사, 학생 지원 행정, 뭐 이렇게 이제 좀, 저희도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이렇게 분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뭐 여러 명이 수행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학사에 가보면 이제 뭐 현행 화면도 나오고, 또 뭐 현행 환경 분석사라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좀 옛날 거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 기존의 그 시스템의 산출물도, 기존에도 보면은 뭐, ER 데이터 모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엔드 타입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까 DFD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면, DFD의 그 데이터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토어도 엔드 타입으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현장의 업무를 직접 견학하고, 인터뷰와 업무 기술서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를 또 검토한다. 현재 업무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행 업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비즈니스 절차를 다시 이제, 리엔지니어링을, 해서, 어떤 회사에 뭐 경영 컨설팅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업무 절차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BPR에 의해서 업무를 재정의한 경우에는 거기서 또, 찾아지는 엔티티 타입을 또 뽑아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공정이, 엔티티 타입을, 정의하는 거다. 그 정의할 때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뭐 업무 기술서라든지 인터뷰, 아까 그 자료를 보셨죠? 그 다음에 현업의 장표, 장표. 여기서 현업의 장표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입출력 화면들, 이것들도 이렇게 이제 수기로 안 하니까 걔네들도 전부 다 그래 장표에 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입력 화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입력할 때 들어간 데이터, 출력 화면이 또 있다. 조회 화면이 있다. 조회되는 데이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엔티티 타입을 유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차세대다 고도하다 뭐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엔티티 타입을 그걸 뭐 굉장히 많이 뽑아놨을 텐데 그거 생으로 처음부터 뽑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아까 잠깐 봤지만 이런 이제 업무 흐름도 이게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학사 업무다.
그럼 회사 업무에서 해야 될 실제 이제 어떤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면 그 해당 프로세스에서 이제 접근하는 데이터가 이제 아까, 여기서 아까 여기 나왔던 그 데이터 스토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스토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상당히 직관적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만약 대학 정보 시스템을 현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새롭게 뭐 은행 시스템으로 진출한다든지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뜬금없이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학사 시스템. 이제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이제 어떤 회사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 조직원들이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조직원들이 이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업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업무 아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실제 뭐 대학 경상대 학사 시스템을 만드는 그 회사가 서울대 학사 시스템 만든다? 저번에 그 서울대 학사 시스템 만든 회사가 경상대 시스템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 회사가 피보텍이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망했어요. 내가 봐도 딱 망하게 생겼어. 근데 좀 보니까 아무튼 망했어요. 어쨌든 회사에 그 어떤 이쪽에 있는 그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강점인 업무를 이제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업무기술서나 장표, 그 아까 인터뷰 정리 문서에서 당연히 엔트리 타입을 뽑으려면 명사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개념이 이제 불분명한 것, 광범위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무리 명사라도 뭐 그냥 우리가 회사다. 뭐 그냥 그 업무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 회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뽑을 속성이 이제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냥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명사로서 그냥 뽑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타입을 뽑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엔티티 타입의 속성으로 들어갈 내용들. 그러니까 뭐 사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뭐 주소 이런 것들은 속성이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는 우리가 명사라도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업무 우리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업적하는 이 정보 시스템 그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가,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그 업무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하는 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바 클래스, 메소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에서 우리가 추출한 엔티 타입에 대해서 거기다가 뭘 어떤 등록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다? 이제 업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건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하는 그런 어떤 명사는 제거. 뭐 예를 수강 예를 들어서 이제 취소한다. 수강 신청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동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동명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명사 해당하는 것들은 제거. 그다음에 이제 뭐 사원, 직원 이런 것처럼 이제 중복되는 명사는 제거. 누락된 엔티타입이 존재하는지를 또 이제 사실 이제 누락된 엔티타입이 존재하는지를 유추해 본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경험적이죠. 그 업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누락된 엔티타입이 존재하는지 유추해 본다. 이걸 뭐 업무는 모르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뭐 내가 이걸 읽는다고 이 책을 읽는다고 누락된 엔티타입을 그렇죠. 이거 한 30줄 읽었으니까 이제 누락된 엔티타입 잘 파악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이제 업무를 굉장히 잘 알아야만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다 뽑았다 이거지. 엔티티 타입을 장표 뽑고 뭘 뽑고 인터뷰하고 뭐 다 했는데 그래도 빠지는 거는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떻게 유출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다 지금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조직에서는 뭐 이런 SI 쪽에 이제 이런 회사는 특정한 어떤 자기 업무 전문 분야를 뭐 의료다, 의료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의학 관련된 뭐 의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간호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업무에 대한 기술서가 나오네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표도 있고, 그지? 명사를 다 이렇게 뽑아내라. 이게 이제 뭐 어떤 인터넷 경매, 뭐 쇼핑몰 정도가 되겠네. 인터넷 경매 쇼핑몰 정도 되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라든지 뭐 회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경매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이제 불문명, 강문명 거지. 이게 더 이상 속성을 뽑아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속성을. 다음 N타입의 특성의 속성값은 제거한다. 포괄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명사는 제거한다. 대금 납부, 경매, 성사, 그지? 경매, 성사, 뭐 입금.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업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명사는 제거. 중복된 명사도 제거. 누락된 엔티티 타입 정보를 유치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엔티티 타입을 뽑았으면은 고객과 이렇게 검증회의를 하겠죠. 지금 내가 뽑아낸 엔티티 타입이 사실 고객들이 보더라도 뭐 이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그 업무 프로세스 진행되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걔네들이 이제 실제 업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데이터와 친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뽑아냈는지 이름은 맞는지 뭐 이런 검증회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장표.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그 책상 제조회사 모델명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지금 경매 물품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죠? 그럼 물품에 있으면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게 그 꼭 페이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현행 시스템에 이런 조회 화면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얘도 장표고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엔티티 타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보고. 뭐 여기는 보면은 이제 다 속성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자,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읽을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엔티티 타입을 뽑아내고요.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타입을 뽑았다면 이제 우리 동사를 보면 되겠죠. 이제 동사. 특히 이제 업무 기술서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주문하다. 자, 주문한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주문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객과 이때 주문할 때 주문 정보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고객과 주문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죠. 어떻게 관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동사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정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거지. 보면은, 이게 지금 이 관계를 제가 잘 맺었느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읽어. 고객이, 여러 번 주문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딱 한 바퀴 주문 못 하느냐? 또, 고객은 주문해도 되느냐? 고객 있으면 반드시 주문해야 되느냐? 이제 이 두 개가 멤버십을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고객이 멤버십에 참여하는 방법이 옵션을 하냐? 맨드트리 하냐? 이제 선택적성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수 있다. 거꾸로. 그러면 주문을 했다면 고객이, 그럼 이 주문과 관련된 고객은, 반드시 이제 하나냐? 아니면 주문과 관련된 고객이 여럿이 또 있을 수 있느냐? 한 주문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명의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도 일대 다 쪽에서 그럼 얘가 일대 다 했으니까 이건 다 쪽이죠. 다 쪽에서 있는 하나의 엔티티가 여기서 또 고객과는 일대 다 여기도 일대 다냐? 아니면 일대 1이냐? 주문이 있으면 이 주문 관련 고객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주문이 있다면은 반드시 고객이 있어야 되는 얘기지. 고객이 없는 주문. 그러니까 두 개를 관계를 맺는데 얘가 주문 정보가 있는데 얘가 반드시 얘와 고객과 특정 고객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반드시 주문이 이 고객과 관계를 참여해야 되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질문을 하는 방법을 제가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물어보면은 거의 이쪽에서 그리고 사원은 각각의 사원 한 부서에 소속한다. 각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사원이 존재할 수 있다. 각 사원은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주문은 한 명의 사원에 있으면 주문받는다. 자, 각 하나의 사원은 오로지 한 부서에 속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사원 쪽으로 1대 다가 되겠죠. 부서 사원 쪽 1대 다. 얘는 사원 쪽에서 이제 주문 쪽으로 1대 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또 관계 정의서를 지금 작성해 놨는데 관계 정의서까지 작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걸 굳이 작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물어보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미 다 아는데 자꾸 이제 쓸데없는 문서를 아니 굳이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한 고객은 여러 번 주문할 수 있다. 근데 주문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또 주문이 있다면 한 주문은 반드시 관련된 고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한 명의 고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주문 있지만은 한 명의 고객도 뭐 이렇게 이제 이 주문 관련 고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양쪽으로 하면은 옮겨놓은 게 얘인데 굳이 이렇게 관계 정의서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요 연습은 해야 된다. 이 연습은 이제 왜 내가 이게 없다 이거죠. 이거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제 고객 인터뷰에 뽑아놨습니다. 굳이 관계 정의서를 작성하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딱 보고 물어보면 돼. 내부적으로 물어보는 용도로 쓰면 돼요. 어떻게? 한 고객은 여러 번 주문할 수 있다. 여러 번 주문할 수 있다. 근데 이 고객은 고객이 있으면 무조건 고객이 있는데 주문 정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1대5와 뭐와. 이제 반드시 고객은 주문과의 관계 참여 방법이 의무적이죠. 주문인데 고객 전문가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에 고객이 없을 수는 없다. 늘 그죠?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늘이라는 얘기는 관련 고객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목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요거는 관계 정의서는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걸 딱 ERD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연결할 때 이제 내가 판단할 그 암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자, 됐고요. 뭐 이제 초기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 툴이나 이제 서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지? 칠판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지? 보드마크를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리면서 협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뭐 흔히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범죄 영화 봐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인물 사진을 갖다 사진에다가 칠판에다 붙이잖아. 와이트보드에다가 붙여갖고 막 선 연결해가지고 막 그리고 하더만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고객과 질문하고 협의해서 모델을 검토한다. 자, 관계 정의하는 거.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관계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바로 그냥 내가 질문할 수 있으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엔티티 타입을 도출하고 이제 연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연결만. 근데 이제 주문하고 제품을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주문. 그래서 주문 엔티티 타입은 참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장편한 거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주문은 해서 여러 개의 제품을 살 수 있다. 근데 주문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주문하게 된 제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1대 다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자, 근데 제품 쪽에 이렇게 이제 제품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제품을 그러면 이 관련된 주문이 한 건만 있느냐? 하나만 있으면 일하면 돼.
근데 현재 이 제품 관련 주문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 틀렸네? 이건 다네? 그지? 그럼 다되다. 아, 다되다. 이거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아까처럼. 처음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내게 되는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뭐,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만 잘할 줄 알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뭐, 정규화 몰라도.